안녕하세요. 간조박사 말씀입니다. 자, 오늘은 7-5회차 실기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6번 보시면 요양병원에 화재가 났을 경우 간호조무사가 가장 먼저 대피시켜야 될 대상으로 오른 거 1번이 정답이지요. 예전에는 요양병원과 일반 병원의 대피 순서가 달랐어요. 그래서 2년 전인가 개정이 한번 됐었죠. 그때 화재 사고가 많이 난 뒤로 예전에는 4번이 정답이었었죠. 자, 그런데 이렇게 중환자를 대피시키다 보니까 인력이 너무 모자라잖아요. 그래서 인명사고가 많이 났었어요. 그래서 바뀐 게 빨리 대피할 수 있는 대상자를 먼저 대피시켜라. 그래서 내원객이 1번이고요. 그 다음 거동 가능 환자가 두 번째고 그 다음에 경증 환자 그리고 중증 환자 직원 순으로 대피시키는 거다 알고 계시면 되고요. 77번 기록 작성법에 대한 설명을 옳은 거 1번 수기 기록은 연필 사용하면 안 되죠. 항상 볼펜, 볼펜이나 펜 사용해야 되고요. 자, 의사가 전화로 처방을 한 경우 24시간 안에 기록 처방을 받도록 한다. 2번이 정답이고요. 자, 3번 간호사의 판단에 따라 기록하면 안 돼요. 자, 우리는 추측하거나 해석하지 않도록 하고 객관적인 사실 그대로 기록한다. 자, 한 페이지 전체의 기록이 잘못되었을 때는 그 페이지를 빼버린 후 다음 장에 다시 기록하면 안 되죠. 그러면 한 페이지가 다 잘못 기록돼 있으면 그 반대편에는 기록이 돼 있는 거잖아요. 자, 그랬을 때는 이런 식으로 기록을 다시 못하게 중간에 하지 못하게 그어놓고 해야죠. 자, 5번 응급 상황일지라도 처치보다는 기록의 완결성을 중시한다. 아니죠. 응급 상황에서는요. 처치가 우선적으로 들어가야 돼요. 78번 부위별 체온계의 체온 측정 시간으로 옳은 거 우리가 그 수온 체온계가 예전에는 시험에 되게 많이 나왔었는데 이제 수온이 든 의료기구를 사용하지 말라고 해서 그 뒤로는 수온 체온계 문제가 거의 안 나왔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도 혹시 나올 수 있으니까 알고 계셔야 되겠죠. 아마 책에는 수온 체온계가 뭐 몇 분에서 몇 분, 구강에서는 뭐 3분에서 5분, 뭐 직장 체온계는 2분에서 3분 이렇게 나왔을 거예요. 그냥 이렇게 외우지 마시고요. 거기에서 가장 긴 시간으로 측정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실제 병원에서도 그 시간으로 측정을 해요. 그래서 수온 체온계로 측정을 했을 때 우리가 가장 높게 측정되는 부위가 어디죠? 직장이죠. 그 다음에 구강, 그 다음에 애과 체온 순서로 높게 측정이 돼요. 우리 몸 안쪽 심부로 들어갈수록 체온이 더 높게 측정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높게 측정되니까 측정 시간도 짧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3분, 5분, 10분 측정하는 거다. 이렇게 외우세요. 선생님 만약에 2분에서 3분으로 나오면 그걸 답하면 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직장 체온계는 몇 분이에요? 2에서 3분이에요. 자, 고막 체온계 2에서 5초다. 네, 맞지요, 2번이. 자, 이마 체온계도 3에서 5초. 네, 5초 이내로 빨리 제자요. 고막 체온계나 이마 체온계나 똑같죠. 자, 그리고 전자 체온계로 요즘 수은 체온계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전자 체온계는 구강이든 애과든 직장이든 다 똑같아요. 뭐예요? 종료음이 울릴 때까지다. 자, 그래서 구분시켜 놓은 게 보통은 전자체온계도 종료음이 울릴 때까지긴 하지만 5초 이내에 보통 울림이 일어나는데 이거를 구분하기 위해서 좀 이렇게 나눈 것 같아요. 그래서 고막이나 이마체온계는 5초 이내다. 전자체온계는 종료음이 울릴 때까지다. 그리고 수은체온계가 직장구강 애과가 3분, 5분, 10분을 측정해야 된다고 보시면 돼요. 79번 보시면 모유수유의 장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1번 배란을 촉진하는 게 아니라 억제를 하지요. 자, 우리가 모유수유를 하게 되면 그 유주분비 호르몬인 프롤락틴이 분비가 돼요. 자, 이 프롤락틴이 배란을 억제해서 자연 피임에 효과가 있는 거죠.
자, 자궁 수축이 감소하나요? 아니죠. 촉진이 되죠. 자, 우리가 수유를 하면 유두가 자극돼요. 자, 그러면 뇌하수체 후엽에서 뭘 분비해요? 옥시토신이 분비돼요. 옥시토신은 자궁을 수축시키잖아요. 앞에서도 설명드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산욕기는 짧아질 수 있는데 산후통은 심해질 수 있는 거죠. 수유를 하게 되면. 자, 엄마와 아이의 연대감 촉진시키죠. 그래서 3번이 정답이고요. 4번 산후 비만을 감소시켜줘요. 그래서 모유 수유를 하는 엄마들은 산후 비만도 막아주고요. 특히 아기의 비만이나 나중에 이제 성인병 이런 것들도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자, 5번 보시면 면역력이 증가하죠. 그래서 모유에는 여러 가지 항체, 면역글로불린이 함유되어 있어가지고 태아에게는 굉장히 좋은 그 면역력을 증강시키는 방어의 힘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태반을 통해서 모유를 통해서 받는 면역의 앞에서 뭐라고 불렀죠? 자연 수동 면역이라고 했죠. 80번 보시면 영유아의 구강 건강 예방으로 옳은 거 1번 치석 제거 때문에 스케일링을 한다. 영유아 구강 관리를 하긴 해야 되지만, 스케일링까지는 이 나이에 할 필요는 없죠. 그래서, 그럼 우리 그 영유아의 치아위생은 언제 시작하는 게 좋나요? 유치가 나기 시작하자마자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유치 전이가 언제부터 나요? 6개월에서 8개월경부터 나기 시작하잖아요. 이때부터 치아, 유치 관리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줘요? 우리가 애기들 어떻게 해줘요? 젖은 수건으로 닦아주잖아요. 부드럽게 이렇게 닦아주고 만약에 칫솔질이 가능한 시기가 되면 최대한 빨리 일찍부터 칫솔질을 하라고 권고하고 있죠. 근데 스케일링까지는 아니죠. 자, 이번에 보시면 전이가 날 때 12개월에 처음 치과 검진을 한다. 우리가 유치 전이가 날 때 6, 8개월경부터 나기 시작해서 몇 개월에 완성이 되죠? 30개월에 완성이 돼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유치 전이가 잘 났고 이런 것들이 이제 관리가 잘 되어 있는지 첫 치과 검진을 언제 하냐면요. 18개월에서 29개월에 1차 검진을 해요. 2차, 3차 검진은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나왔으니까 2차 검진은 42에서 53개월에 하고요. 그리고 3차 검진이 54에서 65개월에 진행을 해요. 선생님, 저 이거 지금 안 외웠는데, 그러면 이 2차 검진, 3차 검진도 외워야 되나요? 그 전에 안 외웠다면 굳이 이 2차 검진, 3차 검진을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이것만 외우셔도 될 것 같아요. 자, 3번에 보시면 불소 고함유 치약을 쓰면 안 되죠. 저불소 함유 치약을 써야 돼요. 왜 애기들은 삼킬 수 있으니까. 저불소. 자, 4번에 보시면 낮이나 밤에 잠자기 전에 우유와 주스를 주면 안 되죠. 치아후식증에 걸릴 수 있으니까. 자, 5번 충치 예방을 위해서는 과일과 단백질 시기를 한다. 이것 때문에 이 문제가 나왔을 때 굉장히 말이 많았죠. 과일도 단성분이 있는 거 아니냐. 근데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거는 음료수보다는 신선한 과일이나 야채를 씹게 하면 청정작용을 일으키잖아요. 타액 분비도 촉진시키고 그러다 보니까 씻어내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충치를 예방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자, 그리고 특히 이제 단백질 시기 같은 거는 뭐 육류나 유제품 이런 거에는 이제 단백질이나 인이 많이 함유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치아를 튼튼하게 해줄 수 있기 때문에 5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81번 보시면 심천맥박 측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우리가 심천맥박은 심장에 있는 심장에서 맥박을 측정하는 거죠. 자, 1번에 보시면 30초 동안 제노 곱하기 2를 하면 안 돼요. 무조건 1분을 측정해야 되는 거다. 맥박을 측정했을 때 규칙적이면 30초 동안 제노 곱하기 2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안 돼요. 왜냐면 심천맥박은 누구한테 측정을 하는 거예요? 심장 기능이 불규칙한 신생아나. 자, 그리고 심장에 이상이 있는
환자들한테 측정하는 거기 때문에 규칙적으로 측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1분을 측정해야 된다고 보시면 돼요. 2번, 두 명이 동시에 측정해서 비교하는 건 뭔가요? 맥박 결손이죠. 자, 맥박 결손은 심천맥박과 말초맥박을 동시에 측정을 해서 그 두 수의 차이를 비교하는 거예요. 원래는 심천맥박이나 말초맥박이 요골맥박에서 측정하면 두 수가 같아야 돼요. 그런데 두 수가 다르다는 건 순환이 안 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두 명이 동시에 측정하는 거는 맥박 결손이다. 환자를 서게 하면 안 돼요. 심천맥박을 측정할 때는 심천맥박뿐만이 아니라 바이탈을 측정할 때는 그냥 앉거나 누워있게 하면 되죠. 4번, 측정하는 동안 맥박수, 맥박 강도, 규칙성 등을 평가해야 되고요. 자, 5번, 좌측 중앙 쇄골선상에서 7, 8번 늑간이 아니죠. 4, 5번이죠. 4, 5번 늑간이 만나는 부위에서 측정할 수 있다. 82번, 수축결합과 이완결합의 차이를 매갑이라고 해요. 매갑의 정상치로 오른 거. 이게 모르면 수축결합과 혈압, 우리 보통 혈압이 정상이 120에 80, 110에 70이잖아요. 수축결합과 이완결합의 차이 몇 나요? 40이죠. 그래서 1번이 정답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매갑의 차이가 심한 경우는 막 120에 60, 120에 막 50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건 뭘 의미해요? 동맥경화증을 의미해요. 동맥경화증이 굉장히 심할 수 있다는 거죠. 83번. 관장이 필요한 검사로 옳은 거 4번이 정답이네요. 1번에 보시면 상부 위장관 촬영법은 조영제를 사용하는 위장관 조영술이라고도 하는데 이거는 이제 금식만 필요한 거고요. 자, 복수천자, 금식도 필요 없어요. 관장도 필요 없고, 복수천자는 뭐만 주의하면 돼요? 체위, 호흡곤란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자위나 반자위로 하고, 그리고 천자는 우리 몸을 뚫고 지나가는 그 침습적인 행위잖아요. 그래서 무균적으로 외과적 무균수를 지켜서 시행하는 거다. 이런 것만 주의하면 되고요. 자, 흉부 CT 검사도 금식도 필요 없고 관장도 필요 없죠. 정맥신호 조영술은요. 금식도 필요하고 관장도 필요해요. 보통 관장을 하거나 하제를 먹이죠. 그래서 이 정맥신호 조영술은 왜 관장까지 필요하냐? 우리가 정맥신호 조영술은요. 조영제 발윤 같은 걸 이제 주입을 해가지고 신장이나 신호, 요관, 방광을 보는 검사예요.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을 이제 엑스레이 통해서 음영을 봐야 되는 건데 장내에 대변이나 가스가 차 있으면 이런 것들이 가려져 가지고 잘 안 보이겠죠. 그래서 장을 깨끗이 비워주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금식과 관장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기관지 내시경 금식 필요하죠. 4시간 이상 필요하다고 보시면 돼요. 84번 보시면 입원 환자를 위한 침상을 준비할 때 순서로 옳은 거 1번이 정답이에요. 자, 침뇨잇은 매트리스 커버라고 했죠. 병원에 가면 무조건 매트리스에는 다 커버가 씌워져 있어요. 고무 커버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침뇨 2까지는 시험에 안 나왔던 것 같아요. 보통 밑혼이불부터 나오죠. 혼이불을 시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가장 밑에 간다 해서 밑에 시트. 그 다음에 시트가 잘 젖지 않도록 고무포. 고무포가 고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위에 반절짜리 시트를 덮어요. 반혼이불. 자, 그 다음에 윗혼이불, 담요, 침상보는 윗혼이불과 침상보는 뭐를 감싸기 위한 거라고요? 담요를 감싸기 위한 거라고 했죠. 그래서 윗혼이불, 담요, 침상보, 그 다음에 베개가 가장 위에 간다. 여기에서 침상을 준비할 때 솔기는 그 바느질 부분이죠. 솔기가 위로 가는 거는 뭐만 위로 가요? 윗혼이불만 솔기가 위로 가요. 왜 솔기가 위로 간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렇게 매트리스가 있으면
윗톱니블은 어디에 갈게 까나요? 예. 맨 매트리스 상부에 딱 맞게 깔아요. 예. 깔아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담요는 어디 부위에 까냐? 여기 침대 상부 매트리스에서 15에서 20cm 거리에 담요를 깔아요. 예. 왜 이렇게 담요는 매트리스 상부에서 15에서 20cm 밑에 쪽에 까는 거예요? 왜냐면 환자 머리가 나와야 되니까. 예, 머리를 다 덮을 수는 없잖아요. 예.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윗톱니블에 여기 보시면 윗톱니블의 솔기가 위로 나와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솔기가 이렇게 위로 나와 있죠. 예, 위로 나오게 깔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이거를 이렇게 담요로 덮는 거예요. 아이고, 다 지워져 버렸네. 그래서 상부, 매트리스 상부에서 15에서 20cm 지점에 이렇게 담요를 깔아요. 그 다음에 윗톱니블을 여기로 이렇게 덮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렇기 때문에 윗톱니블의 솔기가 위로 가야 되는 거다 알고 계시면 돼요. 이것도 헷갈리시면 모든 솔기는 아래로 가는데 윗톱니블이니까 위로 간다. 이렇게 외우셔도 될 것 같아요. 헷갈리시면. 85번에 보시면 전신마취 수술 후 환자의 침상 준비 시 반드시 필요한 물품으로 옳은 거 1번이죠. 금식판은 우리 전신마취 수술하면 보통 자운동이 돌아오거나 의식이 돌아올 때까지 금식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금식 표지판이 필요하고요. 자, 그리고 고무포가 필요해요. 고무포 몇 개 필요해요? 2개 필요해요. 어디에 깔아요? 침상 머리 쪽에 하나 깔고요. 그리고 침상 중앙에 하나 깔아요. 머리 쪽에 까는 이유는 뭐예요? 토할 수 있기 때문에, 구토할 수 있기 때문에 깔고요. 자, 고무포가 2개니까 당연히 고무포를 감싸는 반옷이불도 2개여야 되겠죠. 자, 그리고 곡반, 토할 수 있기 때문에 뭐 흡인기까지는 뭐 환자마다 틀리기 때문에 꼭 반드시 필요한 물품은 아니고요. 그리고 산소 마스크도 환자마다 다르죠. 소변기 아니고 식판도 아니죠. 86번 보시면 전신소양증이 있는 환자에게 적용할 수 있는 목욕 방법으로 옳은 거 1번 전분 목욕이네요. 이 소양증이 있을 때 목욕 방법은 2가지가 더 있죠. 중조수 목욕. 중조수는 우리가 그 식소다를 첨가해서 목욕을 하는 거고요. 예전에는 이런 그 중조수에다가 전분을 섞어서 미온수에 그 목욕을 했었어요. 그래서 미온수 목욕도 들어가죠. 근데 미온수 목욕은 소양증의 목적보다 어떤 목적이 더 크다고 그랬어요? 해열의 목적이 주 목적이에요. 해열이 주 목적이고 간혹가다 소양증에 사용하는 게 미온수 목욕이다 보시면 돼요. 87번 보시면 누워서 식사를 하는 환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거 1번 앙화이로 눕혀서 침대 머리 부분을 낮추고 앙화이도 안 되고 머리 부분을 낮춰서 더 큰일 나네요. 우리가 누워서 식사를 하는 환자 특히 흡인이 되지 않게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가능하면 환자 머리를 올리는 게 가장 좋아요. 자, 그런데 머리를 올리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몸을 옆으로 돌려서 눕혀서 먹여야 돼요. 그래서 머리를 올리거나 옆으로 눕혀서 먹여야 된다. 2번에 보시면 반드시 비위관을 통해서 영양 공급을 할 필요는 없어요. 누워있다고. 비위관 영양을 하는 대상자들은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무의식 환자. 의식이 없는 환자 입으로 주면 기도로 흡인될 수 있으니까. 자, 그리고 구강 섭취가 불가능한 환자. 입안에 뭐 암으로 수술을 했어요. 이런 구강 섭취 불가능한 환자한테 비위관으로 영양 공급을 하는 거지. 누워있다고 반드시 하는 건 아니다. 자, 신맛이 강한 음식은 뭐를 유발해요? 침분비, 타액분비를 유발해서 사례가 걸릴 수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신맛이 강한 음식은 제한하도록 하고요.
자, 식사 시 서두르지 말고 한 번에 조금씩 줘요. 4번이 정답이네요. 자, 국물을 먹일 때 가느다란 빨대로 먹일 필요는 없죠. 예, 숟가락을 사용해서 혀 안쪽까지 혀 가운데까지 넣어주는 게 좋겠죠. 우리가 그 빨대가 필요한 경우는 어떤 경우였죠? 연어곤란 환자 물 먹을 때 보시면요. 우리가 그 물을 먹을 때 이렇게 고개를 뒤로 젖히잖아요. 고개를 뒤로 젖히면 잘못하면 기도가 열려요. 자, 그런데 연하곤란 환자는, 예, 이거를 기도로 그 물이 넘어갈 수도 있으니까 고개를 숙여서 빨대로 먹는 거지. 굳이 누워있는 예, 환자 뭐 국물을 먹일 때까지 빨대로 먹을 필요는 없죠. 88번 보시면 글리세린을 주입해 변을 부드럽게 해서 변을 배출하기 위한 관장으로 오른 거 윤활관장이죠. 예, 우리가 이거를 이제 활제관장이라고도 하는데 오일을 사용해서 변을 부드럽게 해서 예,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근데 병원에서는 어떤 오일을 사용하냐? 글리세린이라는 오일을 사용해요. 이거를 원액을 사용하지 않죠. 보통은 이제 의사들이 처방을 낼 때 글리세린 관장해 주세요 하면 50cc 정도 처방이 나요. 예, 50cc 관장을 해주라고. 자, 그러면 글리세린과 예, 물, 보통은 생리식염수 많이 사용하죠. 반복적으로 관장을 했을 때 위험할 수 있으니까 이거를 1대1로 섞어서 관장을 하는 거예요. 자, 구풍관장은 뭐를 배출하기 위한 관장이죠? 예, 가스 배출을 위한 관장이죠. 자, 락툴로스 관장, 암모니아 가스 배출하기 위한 관장이죠. 어떤 환자한테 많이 사용해요? 간성운수시. 예. 자, 칼리메이트 관장, 칼리메이트 K 엑셀레이트 어떤 관장이죠? 고칼륨 혈증시. 칼륨을 빼내기 위한 관장이죠. 그래서 크 들어간 거면 예, 칼륨 수치를 떨어뜨리기 위한 관장이다. 배변 관장은 뭐 청정 관장, 배출 관장이라고 하는데 보통 수술이나 검사를 위해서 장을 깨끗하게 비우기 위한 예, 관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89번 어린이들에게서 볼 수 있는 경련의 일반적 원인으로 오른 거 고열이죠. 우리가 열성 경련이라고 해서 열이 너무 고열이 났을 때 경련까지 일으켜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모든 아동들한테 다 발생하는 건 아니고요. 예, 보통 호발되는 나이가 있어요. 9개월에서 5세 사이에 많이 발생해요. 그래서 이때 열이 나면 굉장히 조심을 해야 돼요. 왜? 경련이 발생해서 중추신경계가 손상이 되면 진짜 예, 뭐 사망에까지 이르는 거니까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래서 보통 열성경련을 유발하는 질환들이 이런 바이러스 상기도 감염으로 인해서 많이 발생을 해요. 예, 다른 여러 원인도 있겠지만 그래서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되겠죠. 자, 90번 보시면 어린이에게 경련이 있을 때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간호로 오른 거 기도 유지죠. 자, 열성 경련으로 인해서 이번에 모 연예인의 딸이 예, 이렇게 열이 많이 나가지고 택시를 탔는데 갑자기 경련을 일으켜서 예, 엄청 당황했다고 SNS에 올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119에 전화했는데 119에서 가장 먼저 뭘 하라고 했냐? 고개를 옆으로 돌리라고 했어요. 왜 그래요? 우리가 경련을 하게 되면 막 그 거품이나 뭐 이런 이물질들이 밖으로 나올 수 있어요. 자, 그런데 고개를 반드시 하면 어떡해요? 그게 다시 기도로 넘어가서 질식해서 사망할 우려가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래서 경련 간호 시 가장 중요한 건 기도 유지다. 어떻게 하냐? 체기를 취하거나 고개를 옆으로 돌려주는 거예요. 예. 이 외에도 뭐가 있어요? 우리 앞에서 경련 간호 많이 풀었죠. 마사지나 억제 하면 되나요? 안 돼요. 손상의 위험성이 굉장히 크고요. 막 손다리 주물러 주잖아요. 막 격렬할 때.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자, 주변에 위험한 물건 치워줘요. 자, 그리고 조이는 그 부분, 뭐 아니면 단추, 예, 뭐 넥타이, 벨트가 있으면 벨트 이런 것들을 다 풀어줘요.
자, 그리고 자극을 최소화해야 돼요. 소음이 일어나지 않게 한다든지 아니면 강한 빛 자극이 가해지지 않게 어둡게 한다든지 이런 자극을 최소화하는 거다 알고 계시면 돼요. 91번 수혈 중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으로 옳은 거 1번 보시면 열이 올라요. 예, 체온이 굉장히 많이 상승할 수 있고요. 부종은 안 일어나요. 예, 냉감이 아니고 열감이죠. 자, 혈압이 뚝 떨어져요. 굉장히 위험한 증상일 수 있어요. 섬액이 아니고 빈맥이에요. 이 외에도 뭐 가장 많이 일어나는 건 두드러기죠. 내피가 아니기 때문에 그 항원항체 반응으로 두드러기가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수혈 전에는요. 꼭 뭘 줘야 되냐? 항히스타민 제제 주사를 꼭 투여해야 돼요. 그래서 두드러기, 뭐 오한 발열, 두통, 호흡곤란, 심하면 호흡곤란, 혈뇨, 핍뇨, 소변량 감소 이런 것들은 굉장히 위험한 증상이죠. 이런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어요. 92번 수혈을 받고 있는 환자가 발열, 호흡곤란, 혈뇨, 혈압저하 등의 증상이 나타났다. 가장 우선적인 간호로 옳은 거 가장 우선적인 간호는 1번이죠. 수혈을 즉시 중단한다예요. 네. 우리가 보통 이렇게 뭐 혈뇨나 혈압저하, 아니면 소변량 감소까지 나타났다는 거는 적혈구가 파괴되는 용혈 반응일 수 있는 거예요. 혈액형이 부적합해서 환자가 가지고 있는 적혈구 항체에 의해서 수혈된 적혈구가 계속 파괴되는 반응인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증상인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런 증상이 아니고 그냥 열이 나고 혈압이 오한이 나고 이런 가벼운 증상은 즉시 중단 안 해도 되나요? 아니에요. 모든 간호나 검사 중에 환자에게 이상 반응이 나타났다? 즉시 중단이에요. 네. 환자한테 관장을 시행했는데 갑자기 배가 아프다고 막 떼굴떼굴 구르고 너무 심하게 호소해요. 즉시 중단하는 거예요. 환자가 비위관 영양을 하는데 갑자기 구토 증상이 있어요. 즉시 중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의사에게 보고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의사에게 보고하는 것도 많고요. 혈액을 더 빨리 주입하면 안 되죠. 이건 틀렸고 다리 올려줄 필요도 없고요. 활력 증상 측정해야 돼요. 자, 그런데 가장 우선적인 간호기 때문에 1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93번 장시간 수술을 받은 환자에게 다리 운동을 격려하는 목적으로 옳은 거 혈전성 정맥염을 예방하기 위해서죠. 우리가 혈전성 정맥염이 뭐라고 했어요? 정맥에 염증이 생겨요. 이 염증 부위에 혈전이 들러붙는 게 혈전성 정맥염이라고 보시면 돼요. 굉장히 위험한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게 다리 운동을 해주는 거예요. 다리를 들어 올리지 못해요. 그러면 족배굴곡에다가 족저굴곡 이런 것들을 수시로 해주고 다리 움직일 수 있는 환자분들은 움직이는 게 더 좋겠죠. 자, 우리가 무기폐렴은 호흡기합병증으로 많이 생기죠. 이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뭘 하라고 해요? 심호흡, 기침을 격려하는 거고요. 뭐 체위변경도 들어갈 수 있고요. 자, 우리가 그 수술할 때 탈수가 많이 되기 쉽죠. 뭐 혈액이 많이 그 출혈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탈수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수화, 하이드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수화가 뭐냐? 수분 섭취를 많이 해주는 게 수화예요. 그래서 먹지는 못하니까 보통은 수액으로 많이 수화를 하죠. 하이드레이션을 시키죠. 자, 마비성 장폐색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금식을 하는 거죠. 우리가 마비성 장폐색이 뭐냐면, 특히 이제 장 쪽으로 수술하는 환자분들이 소장의 일부가 마비가 돼요. 자, 그러면 마비가 됐는데 여기에서 음식물이 다시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음식물이 썩어서 괴사돼서 더 증상이 심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혈전증이나 이런 더 위험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마비성 장폐색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금식을 시행해야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복부 쪽으로 수술한 환자분들은요, 언제 음식을 주나요?
가스가 배출된다는 거는 장이 연소운동을 하고 있다는 거니까. 예. 운동을 안 하고 있는데 음식을 줘버리면 거기에서 계속해서 음식물이 쌓여가지고 마비된 부위에서 쌓여가지고 균이 침범해서 염증을 일으키고 폐혈증까지 갈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증상이 될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94번. 투약 시 주의해야 될 사항으로 옳지 않은 거네요. 자, 1번. 경구 투약 시 외과적 무균술 아니죠. 내과적 무균술이죠. 우리가 경구 투약만 내과적 무균술이고요. 나머지 주사와 관련된 건 침습적이기 때문에 외과적 무균술 지켜야 돼요. 자, 약물은 반드시 준비한 간호사가 투여하고 기록까지 마친다. 2번이 정답이네요. 약을 너무 많이 따랐을 경우에는 옳지 않은 거네요. 잘못 읽었어요. 자, 그래서 1번이 정답이네요. 내과적 무균술이죠. 이렇게 하다가 문제 많이 틀리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보시면 약물은 반드시 준비한 간호사가 투여하고 기록까지 마치고 약을 너무 많이 따랐을 경우에는 약병에 다시 붓지 않고 버려야 되고요. 수술 후에는 새로운 처방을 받아야 돼요. 수술 전에 투여된 그 처방된 약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약은 그냥 버리는 건가요? 아니죠. 취소 처방을 받아서 약국에 반납을 내려야 돼요. 자, 5번. 약물을 잘못 사용했을 때는 의사나 간호사에게 빨리 보고해야 된다. 빨리 보고해서 응급처치를 받게 하는 거죠. 95번 보시면 피하 주사 후 부위를 마사지하면 안 되는 약물로 오른 거. 우리가 피하 주사로 놓을 수 있는 주사 3가지가 뭐였죠? 예방 백신, 그리고 인슐린, 헤파린 주사죠. 이 2가지는 마사지하면 안 돼요. 왜 안 되냐? 우리가 마사지를 하면요. 흡수율이 굉장히 높아져요. 그래서 인슐린을 주고 마사지를 해버리면 훅 저혈당에 빠질 수 있는 거예요. 헤파린은 왜 안 되냐? 정답이 4번 헤파린이에요. 헤파린은 왜 안 되냐? 멍들 수 있어요. 우리가 헤파린은 무슨 약이에요? 항응고제잖아요. 항응고제는 피를 묽게 해요. 그렇기 때문에 문질러 버리면 그 부위가 모세혈관이 파열돼가지고 멍이 들어요. 자, 그리고 헤파린을 그냥 주사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주사기가 이렇게 있으면 끝에 이제 바늘, 침이 달려 있죠. 주사를 다 놓고 이거를 빼요. 빼다 보면 주사 바늘에 남아있는 헤파린이 나오면서 피내 부위에 누출될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혈종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뭐 실제 시험에는 안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혈종이 발생되지 않게 어떻게 하냐? 주사를 헤파린을 이렇게 쟀잖아요. 그러면 공기 0.1cc를 집어넣어요. 그러면 주사를 놓을 때 공기는 위로 올라오죠. 위로 올라와서 마지막에 이 부분에 공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피하에 이 주사는 헤파린은 다 들어가고 이 부위에는 헤파린이 하나도 안 남으니까 피내 부위에 혈종이 생길 일이 없겠죠. 이거는 나중에 주사할 때 주의할 점이고요. 그러면 예방 백신은 그 문질러도 되는 거예요? 예방 백신도요. 보통 이제 그 사용 방법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방법에 따라서 문지르는 게 있고 그냥 눌러만 주세요 이런 것들이 있는데 보통 문지르면 부작용이 약간 더 빨리 일어나기 때문에 요즘에는 이렇게 약간 누르고만 있으라고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시험에 나오는 건 인슐린 헤파린은 마사지하지 않는다 이것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96번 보시면 근육 주사 후 주사 부위를 문질러주는 이유로 옳은 거 1번이죠. 약의 흡수를 돕기 위해서다. 우리가 보통 근육 주사에 주사를 놓는 이유는 큰 근육에 충분한 많은 양의 용량을 투여하기 위해서 근육 주사를 하는 거잖아요. 보통 이제 항생제나 소염진통제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는데 문지르지 않으면요 근육의 한 곳에만 몰려 있어요. 그래서
충분히 문질러야지 그 주변 모세혈관을 통해서 우리 몸의 흡수가, 혈액을 통해서 흡수가 굉장히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흡수율을 높이기 위해서다. 근육 주사 후 문지르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나중에 근육 주사 부위가 딱딱해져요. 우리가 아무리 엉덩이가 크다고 해도 주사 부위는 정해져 있잖아요. 이런 부위에 놓을 수 없잖아요. 좌골신경이 지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자, 그러다 보면 주사를 막 진짜 한 달 동안 입원해 있는 환자분들은 엉덩이 주사를 놓으려고 보면 여기 부분이 딱딱해요. 근육이 뭉쳐버린 거예요. 이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도 많이 문질러줘야죠. 자, 97번. 정맥주사 바늘 제거 후 간호 방법으로 옳은 거 1번이죠. 주사 부위를 알코올 솜으로 눌러만 줘야 된다. 보통은 이제 그 동맥혈에서 뭔가 주사를 뺐을 때는 5분에서 10분 이상 누르라고 하는데 보통 정맥주사는 1분 이상 꽉 눌러주면 돼요. 우리가 그 혈관은요. 혈관 섬유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여기를 이렇게 바늘로 이렇게 찌르다 보면 이 부위가 뚫릴 거 아니에요. 뚫리고 나서 바로 섬유 조직이 메꿔지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혈액이 유출이 되겠죠. 자, 혈액이 유출돼서 바깥쪽에 혈액이 쌓여 이게 혈종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문지르면 멍이 들 수도 있죠. 이 부위가 혈관이 다 파열돼가지고. 그래서 알골솜으로 누르고만 있어야 되는 거다. 98번. 호스피스 간호활동의 목적으로 옳지 않은 거네요. 자, 호스피스는요, 죽음을 앞둔 말기 환자에 대한 간호인데, 환자뿐만이 아닌 그 가족까지 같이 간호를 하는 거예요. 보통 호스피스 환자분들은 혼자만 있는 경우가 드물잖아요. 1번 보시면 증상 조절을 하는 거다. 우리가 호스피스 간호는요, 치료가 아니에요. 증상만 조절하는 거. 환자가 못 먹고 힘들어해요. 그러면 수액 보충해 줄 수 있는 거고요. 통증을 너무 심하게 호소해요. 통증을 감소시켜 줄 수 있는 거지. 암 환자라고 해서 항암제를 투여해서 치료를 하고 이런 것들은 아닌 거죠. 그래서 증상을 조절하는 거 맞아요. 자, 통증 조절 맞지요. 통증 조절도 어떻게 하냐면 진통제 규칙적으로 막 공급을 해주고요. 그리고 넉넉히 마약성 진통제도 넉넉히 사용을 하죠. 자, 그리고 가족 관리까지 해요. 환자뿐만이 아니고 가족도 함께 돌봄의 대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호스피스 병동 같은 데 가보시면 보통은 이제 그 자원봉사자들이 많기 때문에 미술치료, 음악치료, 이런 것들을 환자가 이제 힘들면 참여를 못해요. 그러면 가족을 같이 참여해서 가족도 간호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호스피스 간호든 뭐든 보건행정이든 다 신체적, 육체적, 정신적으로 뭐 간호를 한다, 지지를 한다 다 들어가는데 영적인 건 다 빠져요. 근데 영적인 게 들어가는 건 호스피스 간호에서 꼭 들어가요. 그래서 환자가 요구하는 이런 뭐 원목실 아니면 뭐 불구면 불교 이런 분들을 다 연결시켜줘서 영적으로 지지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적극적 치료는 아니죠. 자, 그리고 여기에 뭐 하나 더 더하면 팀 접근이다. 팀 접근이 뭐예요? 예전에는 그 병원 같은 데 가보면 의사나 간호사, 뭐 물리치료사, 이런 사람들이 이제 같이 치료를 하는 건데 이 호스피스 간호는요, 뭐 원목실, 자원봉사자, 의사, 간호사, 사회사업가, 뭐 모든 팀 접근이죠. 그래서 환자나 보호자가 원하는 이런 간호 요구에 다 응할 수 있도록 팀 접근을 하는 게 또 특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총체적으로 모든 것들을 다 돌봐주는 게 호스피스 간호다 알고 계시면 돼요. 99번. 욕청 환자 간호 방법으로 옳은 거 체위 변경 몇 시간마다요? 2시간마다요. 최소 2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 신체보호대, 억제대를 묶어놨을 때도, 해놨을 때도 몇 시간 간격으로 풀고 관찰하라고 했어요. 2시간 간격으로 풀고 30분 관찰하라고 했죠. 우리가 적어도 2시간마다라는 건 2시간이 넘어가 버리면 피부 손상 위험성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자, 2번. 피부에 마찰이 일어나도록 잡아당기면 안 돼요. 마찰이 생기지 않도록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들어서 옮기는 거예요.
자, 피부주의 습하게 유지하면 안 돼요. 우리가 습기와 주름은 피부를 더 자극하는 요인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습기나 주름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되고요. 자, 식이요법. 자, 욕창은 피부가 손상된 거잖아요. 손상된 피부 조직을 재생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식이를 해야 돼요? 저단백이 아니라 고단백, 고비타민 식이라고 했죠. 자, 미톤니블은 주름이 없도록 팽팽하게 만들어 압박이 가해지지 않도록 한다. 예, 맞죠. 이런 주름의 지속적인 압박으로도 생길 수 있는 거니까. 100번 보시면 편도선 절제 수술 후 인후통을 감소시키기에 적용 가능한 방법으로 옳은 거 얼음 칼라죠. 예. 칼라는 뭐예요? 목이죠. 예. 얼음을 목에 대주는 거예요. 그래서 편도선 절제 수술 후 얼음 칼라를 대주는 거는 출혈 방지 효과도 있어요. 우리가 차가운 걸 대주면 혈관이 수축해서 지혈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서 통증이나 부종 감소 그리고 염증이 생기지 않도록 방지하는 효과도 있는 거다 알고 계시면 돼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셨고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잘 들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